예, 오늘은 10월 5일 목요일 수업에 대한 보강 수업으로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격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성격이에요. 중요하기도 하고, 요즘 뭐 기업체에서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의 능력보다 오히려 성격을 더 중시하고 있죠. 이런 성격은 사람마다 왜 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한마디로 이제 개인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격은 왜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한 인간의 어떤 지각, 사고, 행위의 틀은 과연 정해져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매우 중요한 우리 인간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성격이 꼭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또 연인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격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성격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에서 생각들을 할 거예요. 남성 입장에서 여성을 딱 보고 성격이 장난이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인물이 좀 좋았겠죠? 근데 또 역시 여성도 얼굴은 잘생겼는데 성격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남녀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뭐 면접 상황에서도 그 지원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면접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또 면접 지원자들도 어떻게 행동해야 성실하게 보일까, 또 면접위원은 어떤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내야겠죠. 뭐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측면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뭐 우선 사전에 양국 정상들이 정보를 갖고 있어요. 야, 이 여자 대통령이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니까 슬슬 칭찬해주면서 시작을 해야겠구나.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상대방 정상을 보고 이 양반이 성격이 급하다니까 뭔가 좀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과연 이 성격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격이란 과연 뭐냐? Who are you? 너는 어떠냐? Who am I? 나는 어떠냐? 자신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성격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격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적이며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동 양식을 성격이라고 한다. 이 성격에는 행동, 태도, 동기, 경향, 사고방식,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인 특징과 독특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시간과 상황에 걸쳐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생활 속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다. 뭐 성격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리고 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예요. 한 개인의 독특한 행동과 사고 및 감정의 패턴을 생성해내는 개인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심리, 신체적 체계의 역동적 조직이다. 일관성 있는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들이 바로 성격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성격의 특성으로 예언성과 안정성의 강도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타고나는 생물학적 경향성들은 성장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에 의해서 사실 모양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성격은 타고난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기보다는 프로이트도 얘기했듯이 3세, 그죠? 3살 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진 성격 특성들이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조금씩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은 공통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특정 문화나 문화적 하위 집단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각 개인들에게 독특하게 형성되어질 수도 있는 거다. 문화적 영향이 균일하지 않지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각 개인은 독특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화권에서 살더라도 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각기 다른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성격 특성이라는 게 다 각기 다른 특성으로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격에 대한 정의를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규칙적인 감정, 사고 및 행동을 설명해주는 특성이다라고 퍼빈과 올리버가 정의를 내렸고 주커만이라는 학자는 또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행동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알포트가 1900년대 중반에 드러난 행동과 감춰진 행동을 결정하며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해주는 독특한 심리적 특성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카보앤 샤이어라는 학자가 2000년도에 알포트의 정의를 좀 수정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 및 감정들이 일관되거나 안정된 특징적 양상을 만들어내는 사람 내부에 있는 생리적 체계들의 역동적 조직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격과 관련된 특징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개별적인 특징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역동적 조직이라는 거예요. 조직 구성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다. 심리적 개념이지만 생리적 측면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결정하는 내부의 원인적인 힘이다. 그리고 행동과 사고, 감정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성격은 패턴이다. 반복과 일관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격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의 정의를 모아놓은, 특성들을 모아놓은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독특성, 다른 사람과 구분지어지는 차이점이고, 일관성, 여러 상황에서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 안정성, 시간적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면적 조직체다라는 거고, 동기나 인지, 정서, 행동의 패턴이다. 어느 정도 형성되어진 패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의 정의와 특성들을 살펴봤고요. 근데 이 성격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죠. 성격 심리학이라는 우리 심리학의 매우 중요한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격 심리학의 주요 관심사를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특성,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집단에서 성장해 왔느냐 하는 측면으로 집단 공유적 특성, 그리고 그 개인의 독특한 특성, 이렇게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공통적인 특성도 갖고 있지만 그 개인이 소속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심리적 특성이라는 것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개인의 독특한 특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죠. 나는 너를 정말 이해해. 네가 지금 왜 이러는지 완전히 공감하고 이해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정말 완전히 이해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전적 요인이 강하냐 아니면 환경적 요인이 강하냐와 관련된 논쟁들이 좀 있어 왔어요. 근데 유전적 요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타고날 때부터 갖추고 태어난다 라고 해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했더니 일란성 쌍둥이한테서 아주 강하게 상관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한테 굉장히 성격이 유사한 측면들이 좀 드러났어요. 근데 이란성의 경우는 굉장히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 방식, 성장 과정에서의 양육 방식,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나 사회 계층에 의해서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무조건 맞다 이런 식의 얘기는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격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서 우리가 지금은 프로이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프로이트는 1856년도 19세기 중반에 오스트리아에서 출생을 합니다. 하지만
비엔나에서 살다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살다가 나치의 박해로 망명을 해서 1939년도 런던 메이스필드 가든스에서 별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쭉 생활한 배경은 오스트리아의 비엔이라는 도시에서 주로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그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귀족사회에서는 좀 성적으로 문란함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중년 부인들을 주로 프로이트가 상담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담을 통해서 쭉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으고 그걸 분석해 본 결과가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검증을 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행동을 지배하는 동기는 무의식적인 요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무의식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지만 그거를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을 못한 거죠. 하지만 그 정신분석학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정신역동적 이론의 기본 가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심리적 결정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도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심리적 결정주의예요. 그리고 개인의 행동의 본능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그 본능적 행동의 목표는 유기체가 경험하는 긴장이라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갈등이나 불안으로 인해서 생긴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바로 어떤 유기체의 본능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사고, 정서, 행동에 있어서 무의식적 결정인자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충동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동기체계를 강조했어요. 목표지향적이라는 건 바로 긴장을 감소시키는 거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네 가지의 기본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주장한 성격 이론의 기본적인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능을 강조했는데 본능에도 죽음의 본능과 삶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죽음의 본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다시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무생물체로 환원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기를 파괴하고 처벌하면서 타인의 환경을 파괴시키고자 싸우고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본능이고 또 한편 삶의 본능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거죠.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고 사랑을 하게 하는 본능이 바로 삶의 본능이고 그걸 에로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고 종족을 유지 번창시키는데 삶의 본능에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리비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생애 본능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에로스의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출생 시부터 아동의 행동과 성격을 규정했어요. 그래서 3세부터
어느 정도 성격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한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여든까지나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3세 때 형성된 성격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시부터 나타나 아동의 행동과 성격을 규정하게 되고, 또 리비도의 양은 일정량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한정 솟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버리면 다른 쪽에 투입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결함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비도는 인간 생활의 전 영역에서 표출되고, 그 리비도의 가장 중요 부분을 성적인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넓은 의미로는 쾌락 추구적인 요인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양성의 결합과 교섭을 의미하는 그런 쾌락 추구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을 우리는 인간들은 누구나 다 추구하고 있다는 거고, 그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비도가 자기 내부로 지향되면 자기애가 강해지고요. 타인의 사물에 지향될 경우엔 대상애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고, 또 비현실적인 공상으로 지향되면 내향성이다라고 해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을 얘기하죠. 유아기 때 애정 대상의 리비도가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성장 후에도 그 대상, 애를 그대로 나타내게 되고 그것을 고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향했던 대상으로 되돌아가는 대상애를 나타낼 때 그걸 퇴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제약, 억제당하는 것을 억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타적으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에너지가 발산되면 그걸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성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런 그 부분들은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으로 또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방어기제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주로 이런 형태고, 또 이외에도 뭐 합리화, 또 부정, 뭐 이런 그런 또 방어기제들이 많이 사용되는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격의 구성 요인으로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는 것은 성격의 3가지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3가지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의 지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원욕은 본능이라는 게 바로 이 원욕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초적인 체계고 정신에너지의 원초적인 모체이면서 많은 본능들의 산실이다. 그리고 쾌락 원리에 따라서 작용을 하게 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즉각적인 만족. 그리고 고통은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심상의 형성을 통해서 욕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바로 꿈이라는 걸로 이 사람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는 엄청난 저서를 또 완성을 했죠. 그래서 내담자들이 어떤 최면을 어느 정도 최면 상태에 이르게 해서 꿈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꿈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 쾌락 원리는 당장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인 표출, 공상까지도 사용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 유아들은 사실은 충동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아들은 거의 이 욕구 충족을 바로 시켜주지 않으면 불편하고 바로 울음을 터뜨리죠. 그게 바로 배고플 때 아니면 소변이나 대변을 누고 그걸 치워주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 것들을 유아들은 견디지 못하잖아요. 바로 칭얼거리고 울음을 통해서 그거를 표출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경증적인 불안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고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에고는 현실 원리. 그래서 그 원역에서 충동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를 시킵니다. 통제하는 현실 원리에 대해서. 야, 지금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당장 그거를 충족시키는 거는 문제가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 사고를 2차 과정 사고라고 하고요. 자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에서 파생됐고 이드에 봉사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 불안의 원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에고 같은 경우는 이드가 막 충동을 시켜서 뭔가 바로 즉각적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을 에고가 자꾸 조절을 한다 그랬죠. 근데 슈퍼에고는 성격의 도덕적인 부분으로 어떤 부모와 사회 기준에 내면화해요. 그래서 보상과 처벌에 관련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양심과 자아이상이라는 두 가지 체계로 발전시킨 겁니다. 뭐 여러분들 너 양심도 없냐? 라는 얘기들을 가끔 하죠. 그 양심이라는 게 바로 이 초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행동을 처벌하고 기피하는 경향으로 인간에게 죄의식을 갖게 해서 벌을 주는 역할, 스스로가 양심이라는 부분을 되새기면, 떠올리게 되면 뭔가 행동을 자제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아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얘기를 했듯이 적당한 행동을 승인하고 권장하며 상을 주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으로 하여금 긍지를 느끼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면서 상을 주는, 그게 자아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체계가 바로 초자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초자아는 바로 도덕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양심과 자아 이상은 바로 도덕적 불안의 원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이 세 가지의 요소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정신분석학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도식화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성격의 구조를. 에고, 그리고 이드, 원역이라는 것은 수면 밑에 있는 무의식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그 이드의 근본적인 성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의식 세계에 바로 수면 위에 있는 걸 에고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걸 슈퍼에고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쾌락 원리, 도덕 원리의 중재 역할을 하는 현실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을 행동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쾌락 원리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도덕 원리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방어 기제라는 게 또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예요. 억압하고 전이, 대상을 바꿔서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 반동 형성, 반동, 그죠? 그리고 그 합리화는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핑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 게 바로 합리화고요. 투사, 다른 사람한테 투사시키는 경우, 승화, 좋은 쪽으로 그걸 포장하는 경우가 승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이 성격 특성으로서 표출되는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성격의 구조고요. 무의식적인 갈등의 본성이라는 부분은 프로이트가 강조한, 그죠? 원초화에서 비롯된 충동과 관련된 기억이 억압되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어를 하는데 억압을 강화하고 자아로 하여금 자존심을 유지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거냐의 문제겠죠. 거기서 이드의 원초화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막 행동을 보이는 경우와 또 도덕적 자아 이상의 부분이 또 작동이 돼서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런 윤리적인 측면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에고가 현실 원리에 입각해서 적절한 중재를 하는 거죠. 원욕과 초자아는 이드와 슈퍼에고는 끊임없는 갈등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그게 이제 에고가 조정하려고 한다는 게 이 사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그냥 그 구성 요소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로서가 아니라 역동적인 조직이라는 얘기는 긴장을 발산하는 그런 원욕과 그리고 충동을 억제하려는 초자, 슈퍼에고 간의 상호작용이고 그런 갈등을 포함하면서 이런 힘이 성격을 동기화시킨다라고 본 게 바로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억압과 불안이 굉장히 많이 여기서 언급되죠. 사실 프로이트는. 억압이 일체적 방어 기제예요. 그냥 억누르는 거죠. 근데 억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억압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너무 억압이 강해지면 나중에는 폭발해 버리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동은 불안과 연합이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야. 그죠? 꾸중을 들을까봐 염려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죠. 불안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억압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격 구조들 간의 갈등으로 생기는 불안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 불안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라는 측면이죠. 신경증적인 불안은 이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 본능적 충동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 불안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에서 현실적인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불안이라는 것은 너무 이 자아 이상과 양심 이런 부분이 너무 두드러져서 양심의 가책을 지나치게 많이 느끼고 죄책감과 관련된 불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불안은 사람마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어떤 불안을 많이 느끼냐 하는 측면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부분이 달라지지.
그죠? 그래서 불안은 고통스러운 긴장 상태로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노력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처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땐 비현실적인 방어기제를 작동시켜요. 그래서 이 방어기제라는 것은 본능적 동기나 갈등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장 많이 평상시에 쓰는 게 합리화라는 거고, 뭐 합리화 이외에도 사실은 방어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가적인 방어기제, 그죠? 대치라고 하는 부분, 전이된 공격, 충동을 다른 대상에다 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충동을 해소시키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강해요. 그러면 약한 대상을 찾는 거죠. 소수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 반동 형성, 억압된 소망을 정반대의 것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사랑의 질식사를 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강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된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끊임없이 스토킹하고 막 감시하고 그런 경우.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 그 좋지 못한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은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합리화, 뭐 가장 일반적인 합리화예요. 억압된 생각의 재해석입니다. 사랑에 매다라는 그런 경우도 역시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사. 자신의 욕망을 실감하지 않고 타인이 그 욕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갈망하고 있잖아.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죠. 숨겨진 욕망을 타인에게 돌리고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을 하는 것이요. 퇴행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유아기 때 대상애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역행되어지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시기에 대상애를 형성했던 대상한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생이 태어나자 형이, 부모님들이 동생한테만 관심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케어해주던 부모들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동생한테만 관심을 가져 부모의 사랑을 되찾고 싶은 본능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죠. 승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욕망을 용인된 형태로 변형시키는 거. 누드화.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드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경범죄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남들 앞에서 벗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누드화를 그리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죠. 동일시, 그죠? 중요한 타인과 같은 존재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그 포로들이 공격자를 동일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동일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억제, 억압, 유사한 개념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의 유무에 따라서 억압과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억제와 억압의 차이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과 충동에 대해서 신중히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게 억제고요. 의식에서 밀어낸다는 것은 바로 무의식적으로 자아를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억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감정 전이. 어머니한테서 꾸중을 들은 어린애가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화풀이를 개한테 표출하는 경우가 감정 전이고요.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음으로써 다른 분야에 약하거나 취약한 약점을 보충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실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주목이 강해요. 그러면 돈 없는 골목대장이 주목으로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치환이다, 보상이다, 히스테리다, 주지화다 하는 그런 방어기제들이 있습니다. 치환은 또 마찬가지로 원래의 목표로부터 대형 목표로 전환해서 긴장을 해소하는 거예요. 종로에서 빤 맞고, 한강에서 빤 맞고,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 속담에도. 그게 이제 치환을 나타내는 속담이죠. 딴 데 가서 화풀이한다 이거지. 히스테리. 명절날 갑자기 손에 마비가 온다. 이게 이제,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주부들이 명절이 되면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차례상 준비하는 거에 힘드니까. 그래서 힘체 증상으로 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손에 마비가 온다. 일하기 싫은 거죠.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이 몸에 마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지화, 정상적으로 위협되는 상황을 추상적이고 지적인 용어로 초연하게 보이려고 하는 시도. 부정,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파출소에서 아들이 잡혀있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 아이는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닌데 라고 부정을 먼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어기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의식적인 갈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과 기억에서의 실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프로이트는 일상생활의 정신병리라고 그래요. 붙여지지 않은 편지. 뭔가 편지를 붙이려고 내가 써놨는데 계속 편지를 붙이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놔두고 있어요. 결국 그거는 뭐예요? 붙이기 싫은 편지예요. 그리고 실수하는 부분도 역시 프로이트는 실수란 없다. 반드시 무의식적인 원인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의 행동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의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의 숨은 의미를 찾고자 한다. 즉 과거 어느 시점에 자기가 문제 경험을 했던 부분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꿈으로 보통 나타나죠. 표출되죠. 현실과 반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소망 충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굶주린 자가 꿈을 통해서 진수성찬을 막 먹는 꿈을 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꿈에서 나타난 거죠. 상징적 위장으로 포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외연적 꿈과 잠재적 꿈이 있다. 그래서 실제 꿈의 내용은 그런데 꿈의 진정한 의미는 잠재적인 꿈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분석학적인 성격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면서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예요.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은 이런 무의식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만 이 성격 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 단계도 이 프로이트가 성격의 형성 과정,
발달 단계를 구분해서 얘기한 부분인데,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마치고, 이거는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질문 코너에 반드시 좀 올려주시고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